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벌어진 교사들의 성추행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도를 넘은 우리 교육계의 성범죄 현실, 그리고 그 밖의 한 주간의 뜨거운 이슈들에 대해서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참 입에 담기 부끄러운 그런 사건들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공립고등학교 성추행 파문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신성한 교육의 현장에서 교사들에 의한 이런 성추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을까? 충격을 금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고민을 하던 대목입니다. 네. 과연 저 학교에서만, 저 선생님들만 그랬을까? 처음에 5명 교사로 알려졌다가요. 나중에 교장도 가해자에 포함이 돼버렸습니다. 또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네. 무려 성희롱을 포함하면 130명이 이제 이 성추행, 성희롱의 이제 대상으로 피해자가 된 셈인데요. 지금 부산고등학교도 내용은 비슷합니다. 미술교사의 경우인데 수업 중에 공공연히 조금 이제 이 예쁜 여학생을 지칭하면서 누드 모델이 되어달라 이런 뭐 제안을 하는가 하면 예쁘다고 하면서 이제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등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불쾌한 이제 그런 사례인데 결국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학교 당국은 또다시 이것을 좀 무마하기 위해서 결국은 교사가 사과하는 선에서 이제 무마하는 그런 정도를 시도하다가 문제는 다른 또 이제 이 성추행 혐의들이 드러나자 그때서야 이제 뭐 직위 해제를 하고 3개월 정직을 하고 아주 미온적인 대처를 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네. 그럼 지금 이제 서울, 부산 이 두 사례인데 다른 지역은 또 어떨까? 이 학부모들의 지금 애타는 심정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어떨까?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부모가 이제 이러한 그 뉴스 보도를 보고 물어보면 아, 우리 학교에도 있어. 하지만 그냥 알아서 피해 다녀. 이런 반응이라는 거죠. 네.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인 것 같고요. 아까 앵커께서 신성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우리 모두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 초, 중, 고, 대 학교들을 거쳐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이제 어떤 사람 사는 공동체고 그리고 교사도 인간인지라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교육 체계가 시스템이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한국 사회에 그동안 이 성과 관련된 범죄들이 터져나온 걸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신성해야 될 곳에서 주로 터져나와요. 대학도 그렇고요. 또는 이게 뭐 검찰, 경찰도 그렇고요. 공권력을 담당하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고등학교, 중학교, 또는 이제 이 장애인들을 가르치는 시설 이런 곳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그러지 않아야 할 곳이 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럼 우리 사회가 뭔가 지금 이중적인 모순 논리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이러한 것들을 좀 올바르게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되는 것인가? 이제 어쨌든 많은 고민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교육 현장은 우리 국가 공동체 100년지 대계의 이제 근간이 되는 곳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단은 교사가 되는 분들에 대한 자질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엄격한 또는 현재 굉장히 경력을 가지고 교사를 해온 분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투명한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잡아야 되는데 아까 리포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곳을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곳이 교육청인데요. 교육청에서 이러한 문제를 감사해야 되는 분이 또 성추행 의혹에 휩싸여 있으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다 뉴스를 보면서 고양이가 생선을 맡아가지고 있는 격이다라고 느끼지 않을 수 없으니까 공분만 일어나지 지금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 피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있어도 얘기를 할 수 없었다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조적인 부분,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학생들도 그렇고요. 차마 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뭔가 억울하고 통탄하지만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왜? 선생님이기 때문에. 근데 저 분이 내가 고3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내가 참으면 내가 이제 대학 입시할 때 저분이 이제 뭔가 사정표도 봐주고 원서도 써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학부모의 입장에서도 이것이 정말 범죄인가 아닌가 경계에 있는 미묘한 지점에서 참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선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교사가 갑이 돼 있는 거죠. 입시라고 하는 이 수능 체제 때문에 대입을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 아이만 한번 눈 감고 넘어가자.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요. 우리 아이는 아니니까 우리 아이 졸업하고 나서 이런 사건이 터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 또 일종의 방조 심리 내지는 공범 심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서 교사들은 더 뻔뻔해지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 경우는 다르지만 거의 똑같은 구조적인 문제인 게 인분 교수의 문제거든요. 너의 진로는 내가 잡고 있다. 앞으로 교수가 되려면 내 밑에서 도제식으로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하던 게 어디까지 갔냐면 노예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존재, 인권을 뭐 유린해도 나한테 아무 말 못하는 존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성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됐을 때 함부로 말을 내뱉고 함부로 건드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보면 결국은 이 교사와 스승의 관계가 좀 이게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입시 구조 속에서 갑을 관계로 되어 있구나.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사실 대학에서 가르치는 많은 분들이 요즘엔 이 젊은 교수들은 마인드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학생들이 고객이고 우리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을이다. 학생이 갑이고 가르치는 우리가 을이다라는 마인드까지도 가고 있어요. 우리가 교육 서비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직도 일선 현장에서는 이렇게 구태의연한 과거의 권위주의적 사고방식 때문에 조희영 교육감도 이 권위주의의 뿌리, 이 폐해를 많이 지적을 하던데요. 그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 권위주의로 교사가 학생들을 억압하는 구조. 이게 좀 바뀌어져야 되겠죠. 네. 시교육청은 또 그동안 뭐 했나 싶은 생각도 들고 뭐 뒤늦게 교단에서 퇴출시키겠다, 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뒷북 논란도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대응책이 좀 마련돼야 할까요? 지금 안타까움이 있죠. 6일에 이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우선 서울시에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냈는데 또 그 다음날 7일에는 조희연 교육감이 또 결심 공판이 있었어요.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타까운 이제 교육계 사정이 막 얽히고 설켜 있는데 6일 발표만 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박수 칠만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됐어야 되거든요. 이 성범죄 혐의만 받아도 우선은 정직시키고 직위 해제시키고 교단에 못 쓰고 못 가르치게 하고 기소가 되면 이거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된 거니까 그렇다면 이때는 이제 징계를 강력하게 이제 해야 되는 단계인데 우선 당장 학생들과 격리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과하고 무마시키고 학교 선에서도 그렇고 학교가 이것을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교육청이 나서야 되는데 어쩌면 교육청도 그동안 상당히 미온적으로 부실 감사를 해온 사실이 다 드러났단 말입니다. 학부모들의 요구는 뭐냐면요. 명단을 공개하라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단에서 영구 퇴출시켜야 한다. 한 번만 이런 일이 벌어져도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게 바로 성범죄다. 뭐 그럴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개과천선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믿지만 일단 이 스승의 자격에서 탈락을 하면 그 분 스스로 자기가 저지른 일을 뭐 이게 책임지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엄격하게 우리가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제서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나왔고요. 이것은 좀 앞으로도 강화되고 모든 이제 전국의 이 교육청에 좀 확산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좀 다른 이야기 좀 해볼게요. 요즘에 택배 정말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아파트에서 이제 안전을 문제로 택배 차량을 아파트 단지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많은데 안전 때문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편에서는 이렇게 더운 날 그럼 단지에서 어떻게 그걸 가지고 가냐 얘기가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게 뭐 우리가 택배 갑질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회자가 된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몇몇 뭐 이 수도권 도시도 있고 이 고급 아파트에서 설계를 할 때 1층에 아예 주차장을 두지 않게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아파트들은 다 1층에 주차장들이 있습니다. 지하에도 있고요. 근데 1층은 주차시설을 없애고 공원화했다. 근데 공원화한 곳에서 아이들도 뛰어놀고 뭐 어르신들도 휴식하고 하는데 택배 차량이 이제 주로 트럭이나 혹은 또 오토바이들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공원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이제 논리예요. 뭐 일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싼 고급 아파트니까 우린 이렇게 설계해서 만들어놨는데 거기 외부 차량들이 막 하루 종일 택배 차량은 하루 종일 드나드니까요. 그러면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파트마다 조금씩 룰이 달라요.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바깥쪽 입구에 경비실에 맡겨놓고 가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정해진 시간에만 택배 차량이 움직이고 나머지 시간에는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유형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아파트들의 경우에 택배 기사들의 현실을 보면 그걸 못 지키기가 쉽다는 거죠. 그 시간에 맞게 배달하기가 우선 쉽지도 않고 또 지하 주차장으로 가려다 보니까 택배 트럭이 들어갈 수 없는 진입로의 높이가 돼 있어서 그럼 일반 승용차로 가야 되는데 택배 차량을 이용할 수가 없고 결국은 다 이 차 입구에 그러니까 아파트 입구에 차를 세우고 물건을 들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손수레를 이용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아파트가 과한 거 아니냐. 결국 택배는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시킨 것이니까 내 집 앞까지 가져다 달라라는 요구는 있는 것이고 아파트 관리 운영 지침은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럼 택배 기사는 들고 가야 되는데 이것은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택배 기사가 하루에 한 140개의 물건을 나르면요. 한 건당 700원씩이라고 해요. 그래야 이분들이 한 200만 원 좀 넘는 소득을 얻는 거고요. 초보자들은 하루에 100개를 못 나르면
이 700원짜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네. 한 달 내내 일주일 동안 휴일 없이 일해도 한 100여만 원, 200만 원이 안 되는 이제 소득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거의 건건이 앵벌이를 하는 네. 셈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은 시간이 돈인 상황인데 이걸 들고 간다? 이거 보통 일은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 택배기사들이 오락내락하는 것을 주민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지 마세요. 계단으로 가나요? 그런 일도 있었죠. 계단으로 올라오세요라고 했던 경우도 있었죠. 예. 이 농담 삼아 중간에서 만납시다. 이건 이제 SNS에서 회자된 농담인데요. 예. 그럼 우리가 대형 건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화물용 승강기가 따로 있잖아요. 그걸 또 이제 일반인들이 이용하기도 해서 자꾸 흐트러지긴 하는데, 그럼 아파트를 애초에 설계할 때 우리나라가 택배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정도로 뭐 음식 배달을 포함해서 모든 물건들이 다 택배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택배를 하나의 기본적인 생활의 요소로 전제하고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비싼 아파트라고 해서 공원은 있으나 택배도 사실은 이 생필품을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 일상생활의 이제 한 서비스란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서로 해소시켜주지 않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논리는 다 있어요. 주민의 논리, 아파트의 논리, 그래서 뭐 택배 이 배송 업체 측의 논리. 뭐 정문에 뭐 큰 규모의 어떤 무인 택배함을 설치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대응책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우선은 앞으로 설계되는 이 고급 아파트라면 택배가 이 어쨌든 현관에 쌓아놓을 수 있는 택배 시스템, 또는 1층 전체가 공원이라 하더라도 택배 진입로를 좀 우회로로 뚫어준다든가. 아예 설계 때부터 맞습니다. 고려를 하자. 그러니까 도시 공간, 도시 공학이 발전하는 이유는요. 택배를 고려하지 않은 설계는 우리나라 대도시 혹은 중소도시에서 무의미해요. 택배가 안 온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아파트에? 지금 몇백 가구, 뭐 몇천 가구가 모여있는 아파트 단지에 택배는 우리 아파트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설계하면 설계가 이상한 거죠. 그러면 그걸 아예 지하로 진입을 하되 아파트 주민들이 진입하는 진입로와 택배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진입로를 두던가 1층에 우회로를 두던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파트에 입주해서 사시려면 불편하지만 주민이 걸어 내려가서 경비실에서 택배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룰을 엄격하게 하든가. 그러니까 주민들은 집 앞까지 배송해 주기를 원하고 아파트는 입구에서 차단을 하니까 그 비는 공간만큼을 누가 책임질 거냐의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택배 기사들은 볼멘 소리가 나올 만하고요. 주민들은 내 돈 냈는데 배송료도 냈는데 포함되어 있는데 왜 이러냐 할 거고, 아파트는 관리상의 또 입장이 있는 건데 이것을 푸는 것은 구조적으로 합의하는 수밖에 없고요. 이것을 뭐 국가가 법제도를 제정해 줄 문제는 아닌데, 다만 지자체 기준으로 해서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설계에 반영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문제는 지금까지 만들어져 있는 곳은 어떻게 하느냐. 해결책을 합의로 찾아야 되겠죠. 그럼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택배를 아파트에 드리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미취학 아동을 식당이나 카페에 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노 키즈 존이라는 아예 맞습니다. 새로운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식당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차별이다라는 입장이 있고요. 한쪽은 이게 또 다른 어떤 혜택을 위한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우선은 찬성이 좀 높기는 해요. 73% 정도가 노키즈존이 필요하다. 뭐 카페나 식당. 왜냐하면 내 아이는 예쁘지만 그래도 이제 너무 어린 아이들이 버릇없이 막 돌아다니면서 전체 분위기를 흐트리고 이제 시끄럽게 구는 경우에 또 비싼 돈 내고 식사를 하는 다른 테이블에서 이제 대화가 어렵다든가 분위기를 망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다 서로의 입장이 갈리는데, 이게 아까 택배랑 똑같죠. 입장이 갈립니다. 그러니까요. 다 자기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키즈존이 모두 다 노키즈존, 금연구역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지만, 한 동네에 큰 카페 같은 경우요, 큰 식당 같은 경우는 키즈존도 두고 노키즈존도 두고, 과거에는 흡연구역도 있고 비흡연구역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다 비흡연이 됐죠. 실내는. 이랬던 것처럼 구분을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신 손님들은 이쪽 구역으로 가시고요. 아이들이 좀 피하고 싶으신 손님들은 이쪽 구역으로 가십시오라고 하고, 작은 카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는 노키즈 카페입니다. 우리는 아이들 대환영입니다. 아이들 놀 수 있는 장난감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섞여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고객들이 나뉘어서 갈 수 있거든요. 요즘에 노키즈존으로 좀 매상을 올리고 재미를 보고 있는 업체들도 있고 전혀 반대도 있어요. 유모차족 환영. 왜냐하면 오전 시간에 아이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끌고 나와서 부부가 같이 브런치를 먹거나 혹은 이제 같이 아이들 엄마들끼리 뭐 브런치를 먹으면서 커피 타임을 하거나 이런 모임들이 많습니다.
그럼 유모차를 환영하는 우리는 키즈존 카페입니다 하면은 장사가 또 더 잘 될 수 있거든요. 네. 특화인데 예. 문제는 너무 노키즈 일색으로 가거나 너무 키즈 일색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동네 공동체에서 큰 식당은 좀 구획을 구분해주고 네. 작은 가게들은 서로 옆에가 노키즈니까 우린 키즈로 해야 더 잘 되겠네 하는 이제 자생적인 이 하나의 그 도시 생활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좋겠는데 지금은 노키즈존은 반대입니다. 이것도 다 맞진 않을 것 같고요. 네. 이거 찬성입니다. 무조건 찬성입니다. 모두 다 어린애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이거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비슷한 게 있었던 것은 공연장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들어오는 공연이 있고요. 5세 이하는 뭐 출입 못하는 네. 뮤지컬 공연 같은 게 있고요. 클래식 같은 것은 네. 뭐 15세 이하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도 등급제를 하는 것처럼 카페나 레스토랑, 식당 등급제 네.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획일적인 기준보다는 좀 획일적이지 다양한 않게 섞여 있도록 특화된, 예. 하는 이것이 생태적인 발상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요. 경북 상주에서 있었던 네. 사이다 농약 사이다 사건 피해자 중 한 명이 의식을 회복을 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좀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이 할머니가 한 증언과 경찰의 어떤 수사 결과가 좀 다르다고 배치가 하는데요. 됐죠. 예, 이 네. 부분부터 좀 설명을 그러니까 해주시죠. 그날 어젠데요. 어제 예. 아침에는 이 검찰이 무슨 이야기를 발표했냐면요. 거짓말 탐지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의자, 피의자인 박모 할머니의 진술은 다 허위였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거짓말 탐지기는 법정 증거가 안 되지만 네네. 거짓말 탐지기뿐 아니라 행동심리 분석도 함께한 결과 허위 진술로 본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 그날 저녁에 어제 저녁에 나온 속보가 그러니까 두 분은 돌아가셨고요. 네 분이 중태인데 두 분은 정말 중태시고 한 분은 일전에 깨어나셨고 한 분 민 할머니라는 분이 예. 어제 깨어나서 며느리를 통해서 전언한 것이 이 피의자인 박 할머니가 한 진술과 맞은 거예요. 박 할머니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민 할머니 집에 놀러 갔었다. 이 할머니도 놀러 왔었다. 그리고 박 할머니는 본인 집에 가서 막가루를 가른 것을 타서 마시고 마을 회관에 모였고 이 사이다를 마셨다. 난 배가 아파서 사이다를 안 마신 것이다. 근데 이런 진술인데 경찰이 그것을 허위 자백이라고 허위 진술이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민 할머니가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장에 깨어나셔서 전원한 바로는 이 할머니가 놀러 왔고 박 할머니가 놀러 왔고 놀러 왔던 게 맞다. 그리고 마을 회관으로 갔다. 네네. 박 할머니 먼저 집으로 갔다. 그러니까 박 할머니의 진술을 지지하는 증언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경찰은 그동안 이 허위 자백한 것이 왜 잘못됐는가를 보니까 네. 이 할머니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이 내용을 재구성했는데 이 할머니의 가족은 그러한 정황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의 지금까지 이제 정황 조사가 틀렸다는 게 나왔습니다. 경찰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게 큰 방향의 문제를 야기할 만한 진술은 아니다. 네. 그때 경찰의 조사가 좀 미흡했던 것은 인정한다. 이런 정도예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박 할머니의 주장은 네. 이 민 할머니라는 분이 마을 회관에 사이다를 꺼내와서 나눠 마시자라고 제안을 한 분이기 때문에 이 경찰은 그것은 박 할머니의 주장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민 할머니가 앞으로 좀 쾌유해서 여러 가지 진술을 좀 더 정확하게 이끌어내게 되면 경찰이 그동안에 또 이야기했던 것과 배치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럼 그럼 거짓말 탐지기에서 허위 자백입니다 하는 허위 진술입니다 하는 얘기와 민 할머니라는 새로운 이제 이 증인의 진술이 또 배치가 되면요. 박 할머니가 범인이 아니냐는 다시 미궁으로 빠지고 경찰의 조사에 진위 논란이 또 거세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박 할머니는 계속 범인을 부인하고 있는 지금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네. 뭔가 결정적인 어떤 단서나 발언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게 미궁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닌가 지금 이런 생각도 네. 들거든요. 유사한 사건 중에 네. 이제 영구미제 사건들이 일부 있고요. 예를 들면 법정에서 마지막에 박 할머니가 심히 의심되기는 하나 네.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무죄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또 만에 하나 유죄가 내려진다 한들 80세 할머니가 이제 감옥에서 여생을 보낼 수가 있는데 이 사건으로 범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궁금증이 국민들의 뇌리에 남으면 검경의 신뢰가 또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바라기는 검찰과 경찰이 지금이라도 쉽지는 않겠으나 결정적인 단서를 찾는 네. 그러한 혹은 정말 할머니가 이 자백을 한다든가 결정적인 이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본인은 이렇게 강력 부인하고 네네. 있는 상황에서 현재까지의 정황 증거만 가지고는 참 법정 공방이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